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을 텐데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 파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나마 조금 후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결혼 코앞까지 갔던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딱 2년 했어요. 요즘 시대에 제 나이가 결혼하기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남들한테 모자랄 것도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애가 왜 결혼 생각이 없냐며 저를 보채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쯤 연애하던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게 되었는데 2년이란 시간을 함께 해와서 그런지 부모님 잔소리 때문만은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쯤 남들 놀러 다니고 젊음을 즐길 시간에 저는 재테크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고 관련 서적도 쌓아두고 읽고 하면서 여러모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때쯤 여러 강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서울 부동산 이야기였어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은 더 이상 투자처로 매력이 없다 하는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과연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강연들을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했던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모도 삼촌들도 제가 아는 어른들 전부 다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으면 봤지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연은 강연대로 들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서울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출도 있고 부모님 지원도 있었지만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이미 제 명의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집을 처음 구했을 때보다 시세가 4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남들 놀러 다니고 그럴 때 대출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맨 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 맘껏 놀러 다닌 적 없던 거 생각해보면 고생도 많이 했다 생각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며 사촌들 다 통틀어서 제 명의로 온전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 보면 그땐 힘들었지만 참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하며 제 자신에게 뿌듯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자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자랑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부모님이 말하신 제가 남들한테 꿀릴 거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하면서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딱히 숨길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여태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1억 남짓한 돈이었어요. 결혼할 때 다들 2억이다 3억이다 순수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쉬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억이나 모았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정도 근면함이라면 결혼 후에도 돈 문제로 속 썩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제 집에 와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히 전월세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이 말이 7억짜리 집이지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간 돈 모은다고 도배랑 장판만 새로 했지 집을 고치지도 않았고 가구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살았지 집을 예쁘게 꾸미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한테는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공동명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내 명의로 들고 있을 건 아니고 저희가 결혼 후에 돈을 모아 더 넓고 위치도 더 좋은 곳에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 내 집을 팔아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집 사는데 전부 보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살게 될 그 집은 지금 집을 판 데 돈이 더 들어갈지라도 둘이 같이 노력한 결과물일 테니 그땐 당연히 공동명의를 하겠다 했고요. 남자친구도 제 말이 당연히 맞다며 동의를 해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그건 그거대로 건드리지 않고 새 집을 구할 때까지 남겨두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신혼인데 달라지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한 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가전이며 가구도 장만하고 조금 더 투자해서 집도 도배장판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베란다도 트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오는 오래된 샤시도 바꾸고 아무리 청소해도 곰팡이가 남아있는 화장실 타일도 새로 깔고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고
화목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미래만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집 사는데 돈 모은다고 놀러도 못 다니고 했던 게 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후회가 전부 상쇄될 정도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애에 2년 했던 기간을 통틀어서 결혼 준비하던 몇 달만큼 인생을 만끽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드레스 입어보고 식장 알아보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간 김에 근처에 요즘 유행하는 핫플이 있으면 1시간 넘게 줄을 서서라도 그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 했던 게 파혼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놀아본 적 없던 제 인생에 있어 좋았던 추억들 뿐이네요. 아무튼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게 인테리어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견적 내러 다녔던 그때였습니다. 제 청춘 바쳐 장만한 집이었던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은 강했지만 처음 이사 들어올 때 벽지 새로 바르고 바닥장판 새로 깔아준 게 제가 한리 모델링의 전부였으니까요. 살면서 집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골백 번도 더 했던 터라 리모델링 알아보러 다니면서 벽지며 타일이며 고르면서 들었던 기분이 내 자식이 있으면 새 옷 사주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인테리어 사무실 돌아다니며 견적 비교해보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신우가 될 사람,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파혼했지만 편의상 예비신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우는 남자친구와는 터울이 좀 있었고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따로 소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예비신우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려고 일부러 자리를 만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긴 한데 소개를 시켜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누나가 앞으로 인테리어 견적 내는 걸 도와줄 거라 하더라고요. 견적은 사무실 실장님이 내주는 거지. 솔직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신우가 뭐가 도움이나 되겠나요? 불편하기만 한 마음뿐이라서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는데도 남자친구는 꼭 누나가 도와주고 싶다 하니 그렇게 하자고 저를 설득해왔습니다. 남자친구 딴에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집을 꾸미는 것 또한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즐거웠다 보니 견적을 내러 다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건가 싶어 보이기도 했고 자기가 볼 땐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다 견적에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체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제가 잘 몰라서 저러나 하고 그나마 남자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결혼 선배, 인생 선배이기도 한 누나를 대동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비신우와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비신우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생각했지 뒤로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신우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의 누나니까 많이 궁금도 하겠다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벌써부터 집이 있냐? 참 부럽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냐 했는데 도와주시긴 했지만 결국 그 돈은 내가 다 벌어서 갚았다 하는 속사정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비신우가 제 명의 집이 정말 온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집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되냐? 주변에 마트 같은 상권은 잘 되어 있느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걸어서 몇 분 거리냐 하는 조금 세세한 것들까지 말이에요. 그때야 예비신우 꿍꿍이 속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신우와 함께 몇 군데 더 인테리어 견적을 내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제일 처음 견적 내러 간 곳의 사장님보다 믿음직스러운 곳이 없어 보여서 그쪽과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신우가 그런 건 계약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를 테니 복잡한 건 자기가 해준다며 나서대요. 계약금 걸어놓고 공사 중에 중간정산 한번 하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입주 청소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잔금 치료비로 사장님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남자친구 돈이라지만 제 집 리모델링 계약하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해도 된다고 하니 그래도 한 푼 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큰돈 나가는 건데 괜히 잘 모르는 제가 했다가 큰일이 나면 어쩌냐며 자꾸 자기가 해주겠다며 우겨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냐고. 지금이야 돈 준다니까 저러지만 한 번 돈 받고 나면 얼굴 싹 바뀌는 사람들이라고 험담을 하면서 자기가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우기는데 얼마나 막무가내로 나오는지 괜찮다 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더라고요. 고집도 그런 황소고집이 또 있나 싶대요.
보아하니 자기 손에 맡기지 않으면 어차피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결국엔 돈이 남자친구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 똑같은 걸로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아서 예비 신우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알아서 잘해주겠다 했지만 못 믿어온 건 못 믿어온 거고 너네 누나가 말하는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꼭 누나만 믿지 말고 너도 두 번, 세 번 확인하라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결혼을 파혼으로 치닫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했을 때 밝혔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정했고 청첩장까지 돌렸으니 이젠 진짜 식만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딱 하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게 있다면 제 집 리모델링이었어요. 예비 신우가 계약을 도와준다고 했으니 믿고 맡겨놓았는데 결혼식 날 2달 반을 앞두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집이었다 보니 공사 날짜가 빨리 정해져야지 안 쓰는 가구들도 버리고 짐도 옮겨놓고 저도 저희 부모님 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공사 기간 동안 머물 곳도 찾아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몇 번을 물어봐도 문제 없다고만 할 뿐 정확한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뭐 반년 정도 남아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겠지만 공사가 시작할 기미도 안 보이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직접 걸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우는 제 연락에 당황도 하나 하지 않고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느냐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리모델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하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며 주말에 동생이랑 같이 해서 자기 집에 좀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는 예비 신우가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찾아간 예비 신우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예비 신우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도 신축 빌라가 아니고 지은 지 40년은 됐을 법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차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골목에 위치한 서울이지만 투자 가치 하나도 없을 법한 빌라였어요. 재건축을 해도 재미 하나 못 보겠다 싶은 그런 곳이요. 아무튼 그런 예비 신우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기가 차서 제 말문이 막히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벽지며 바닥이며 샤시며 타일, 현관문을 가로지르는 중문부터 천장에 매립된 조명에 해외에서 공수해와야 하는 전원 스위치까지 매일 상상만 해오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제 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전부 다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 한다고 사장님하고 견적내면서 고른 것들이었거든요. 나름 제 집 처음 꾸며본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참고도 많이 해서 고른 것들인데 그게 제 집이 아니라 예비 신우 집에 가서 다 붙어있더군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그냥 예비 신우가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었는데 내 아이디어를 훔쳐다 그대로 베껴 썼구나 하고 말았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예비 신우가 자기 집을 제가 저희 집 꾸미는 컨셉으로 똑같이 집을 고쳐놓는다고 해도 제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예비 신우네 집에 가봐야 앞으로 평생 제가 몇 번을 가보겠어요. 내 집과 예비 신우 집이 닮아있다 해도 그 집은 예비 신우가 사는 집이지 제가 살 집은 아니니 신경 끄고 살면 아예 못 본 거라 치고 충분히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지 집을 제가 골라놓고 견적을 뽑았던 것들로 자기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모습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한테 친한 척 말을 하는 겁니다. 집 고친 거 어떠냐며 마음에 들지 않냐며 하면서 말이지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싶어서 욱하려던 찰나에 방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아버님까지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만나는 자리가 온 가족이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부터 무언가 안 좋은 촉이 팍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가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더군요. 일단 어이없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에 펴놓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집이 어디서 많이 상상했던 내 신혼집이랑 똑같다고 면전에 대놓고 일부러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예비 신우에게 말했어요. 예비 신우도 제 말에 숨은 속뜻을 눈치챈 건지 집이 어떠냐 먼저 물어봐 놓고서는 애써 딴청을 피며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입을 연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비 신우 역대급 거지근성 발언에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결혼은 없던 거라 소리치고 파혼해버리게 되었네요. 예비 신우집 리모델링이 제가 원하던 인테리어와 똑같은 모양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을 제 집에다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 신우집, 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시작하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집도 다 고쳐놓았으니 그 집에서 시작하나 이 집에서 시작하나 다르게 있겠냐는 제 인생에 들어본 적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요. 예비 시모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곧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끊으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한 식구가 될 건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면서 제 집과 예비 신우 집을 바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너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지만 예비 신우네는 애도 딸려있고 애도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할 텐데 제 아파트가 예비 신우 집과 비교하면 학군도 더 좋고 애들도 요즘 친구 사귈 때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빌라에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가 죽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안 어른인 손이 신우가 빌라 사는데 어떻게 동생네가 아파트에 살 수 있겠냐며 좋은 건 먼저 어른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 살라는 게 아예 명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집만 바꿔 살라는 소리니 너무 억울해할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니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하는 시간만 넉넉히 잡아도 1년은 더 걸릴 거고 그 애가 학교 갈 나이가 되는 것까지 계산해보면 8년은 더 걸리는 일이니 10년 세월이면 예비 신혼에도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나갈 테니 그때 가서 다시 너가 너네 집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남매끼리 우애도 지키고 시조카도 기펴고 살 수 있고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세상에나 정말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개나 줘버리고 이 자리 박차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자니 여태껏 낭비한 시간 생각하니 열받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네요. 손해는 아줌마네 집구석 사람들만 안 보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아줌마라고 부른 말에 열이 받은 듯 보였지만 괜히 제 기분 건드렸다가 예비 신우가 제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봐 한 수 접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조카 생각해서라도 자기들이 돈 모아 이사 나갈 때까지 집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조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조카는 무슨 그냥 동네 놀이터에 놀고 있는 남의 집 자식이랑 다르게 뭐냐고 한마디 했네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예비 신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진짜는 따로 있었죠. 진짜는 바로 이 더러운 꿍꿍이가 진행되는 걸 몰랐을 리 없는 2달 뒤 내 남편이 될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미쳐 날뛰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며 딱 잡아대는데 거짓말도 사람 봐가면서 하라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 뺨따기를 있는 힘껏 올려붙이고 나한테 사과도 하지 말고 니네 식구들 위해 평생 니 혼자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라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밥상머리 뒤집어 버려놓고 그 길로 그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오는 문자며 전화며 다 씹어버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무릎 꿇고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만 남자친구도 이미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어이없게도 본전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결혼이었기에 결혼에 관련된 비용 전부 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집까지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파혼은 네가 하자고 한 거니?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부터 해서 예약해놓은 것도 위약금을 내야 하니 그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네 누나 집 고친 것도 자기 돈으로 한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으니 그 돈도 돌려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그날 니네 누나 집에서 맞은 뺨이 덜 아팠냐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버렸어요.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질랑 말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리고 싶은데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한 거 말고는 아직 내 돈 손해본 게 없으니 참는 거라고. 어디 한번 누가 이기는지 법대로 한번 해보겠냐고 으름장을 놓으니 못 이기겠다 싶었는지 그냥 내빼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가족이나 저렇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진작에 캐치해내지 못했기에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었지만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결혼식 2달 앞두고 파혼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지 돈 들여서 다 쓰러져가는지 누나네 집 리모델링 싹 다 해줬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말 맞다나 남매끼리 우애도 돈독해졌을 거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마는 남자친구 누나도 새 집에 사는 기분이라도 낼 수 있을 테고
지 돈만 누나한테 날렸지 지네 집 식구들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으니 그 집구석 사람들은 아들 동생 돈으로 이미 소원 성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햇수로는 올해가 4년 차고 저도 이제 30을 바라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취직 준비를 하면서 다니게 된 학원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취직한 건 올 여름이 지나서였거든요. 저도 취직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취직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2년이나 지나서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저나 남자친구나 결혼을 위해 모아놓았어야 할 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4년을 만나면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취직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진로를 틀면서 공부를 시작해버리는 바람에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도 막 취직한지라 일단은 회사에서 자리 잡는데 전념을 하고 싶었거든요. 올여름에 남자친구 취직하면서 이제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건가 싶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었네요. 그래도 취직 전에는 저라면 꿈뻑 죽는 사람이 남자친구였고 심지어 남자친구 어머니마저 저를 며느리라고 부를 정도로 어쩔 때는 남자친구보다 더 심하게 꿈뻑 죽는 분이셨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니 간단하게 넘어갈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랑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재수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해서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삼수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그 중에서도 좋은 대학교로 골라서 간 건데 뭔가 아니다 싶고 아쉽고 후회가 남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는 해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최초에 지망했던 대학교에 들어가 졸업장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남들하는 공부를 저는 몇 년을 더한 셈이었는데 막상 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취직이 될 줄 알았더니 취직하는데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튼 취직 준비하러 들어간 학원에서 그때 남자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직 준비한다고 서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였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취직 준비는 뒷전이었고 저랑 너무 놀러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데이트는 취직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게 아니냐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랑처럼 자기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사실 낙하산으로 취직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과거 공직에서 소위들 말하는 방구 좀 뀌시는 분이셨다는데 은퇴하신 지금도 입김이 닿는 곳이 많아서 자기는 취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은 왜 다닌 거냐 물었더니 그래도 남들 가진 만큼 기본적인 바탕은 해놓아야지 나중에 소리가 덜 나온다고 필요한 점수만 따려고 학원을 등록했다는 겁니다. 저는 백도 없으니 오롯이 제 실력으로만 취직을 해야 했어서 그랬나? 남자친구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취직이 결정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그게 제가 남자친구 장단에 맞춰서 놀러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만나서 공부할 게 아니면 지금 취직 준비하는 동안에 데이트는 나한테 사치인 것 같다고 하고 저는 제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달 뒤에 예정돼 있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꽤나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낙하산은 취직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인터넷에 나름대로 구인 공고도 올라오고 본격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인 공고를 보니 월급도 150만 원으로 별 볼 일 없고 정직원도 아니고 1년 단기 계약직 채용 공고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혹시 취업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마음에 걸려서 물어봤더니
원래 낙하산으로 사람 뽑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임시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그림에 맞지 않겠냐면서요. 어차피 뽑을 거면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관례라고 하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남자친구가 출근하게 된 건 사실이었고 저는 백이 없으니 원래 그렇다는데 믿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으니 말이죠. 남자친구는 취직했다고 그 적은 월급도 월급이라고 저한테 선물도 사다 주고 꽤나 헌신적으로 저한테 잘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저한테 저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1년을 더 취직 준비를 해서 결국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을 준비했던 취직이기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남자친구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남자친구는 단기 계약직이 끝나면서 말한 대로 정직원으로 전환 채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직원 전환은커녕 단기 계약직 연장도 안 돼서 다시 백수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버지 백이 대단하다고 노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끝발이 안 좋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자친구가 정말 정직원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막상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고 다시 구인 시장에 나오게 되니 많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걱정이 없다고 했지만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리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한들 취직 준비에 쏟을 수 있는 1년을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못한 월급을 받으며 허송세월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30 나이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나이였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회사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말하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이왕이면 전공 살려서 회사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 생각을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버지 인맥을 활용하려면 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맞는 것 같다고. 어느 곳이든 일단 합격만 하면 자기 끌어줄 사람이 있으니 기어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들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 실패한 전적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아버지에 대해서 큰 믿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자기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 하는 건데 7급이면 못해도 3년은 준비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장 제가 직장이 생겼다고 해도 취직 준비하는 동안 많은 위로가 되고 제 고집 들어준다고 데이트도 몇 번 안 했는데도 불만 한 번 말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준 사람인데 내가 취직이 되었다고 해서 백수가 된 남자친구를 저버리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왕 결심한 거 제가 믿어주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지요.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노량진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고시원에서 지낸 건 아니고 번듯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학원은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따로 더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찾아갔다가 아들 밥 챙겨준다고 반찬 전해주러 오신 어머니를 우연찮게 남자친구 집 앞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배달 음식 포장지가 질비하고 바닥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이 사람이 과연 2년 내로 7급 공무원을 합격해 보이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남자친구한테 정신 못 차리냐고 한참을 혼내고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예정되지 않은 만남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인 첫 모습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잡들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모습을 오히려 좋게 봤던 겁니다. 남자친구 집이 알고 보니 노량진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자취하겠다고 기어이 집을 나왔던 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커녕 생활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지요. 당신이 말하면 귓등으로 듣는 척도 안 하는데 내가 혼내는 건 듣는다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지낼 거면 자취하지 말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대신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자취 생활을 청산시키고 본가로 보내버렸더니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셔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쭉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셨어요. 안부도 물으시고 제 생각이 나서 반찬을 했다며 먹을 것도 직접 집까지 해다 날라주시고 하면서 말이죠. 언젠가부터는 저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이는 게 상상이 가지를 않는다면서 저를 예비며느리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기에 그렇게 부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냥 당신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꾸준히 연락하고 은근슬쩍 계속해서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하는 말 들어보면 보통 아들이 저 때문에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가 주였고 며느리라는 호칭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들 정신 차린 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공부하는 거에 지쳐서 힘들 때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아니면 거의 만나지도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엄청 자주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남자친구는 본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못하는 만큼 어머님이 대신해서 저한테 잘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괜히 마음 잡고 공부하는 아들 마음 꺾이지 않게 저한테 잘하는 척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괜히 저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공부고 뭐고 한동안 또 술만 마시며 지낼까봐 그게 싫었던 건지 싶었네요. 그런데 6개월 전에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자기가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취직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무슨 취직이냐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또 취직 자리를 소개해줬고 곧바로 출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도저도 아닌 게 싫었습니다. 한참 취직 준비할 때도 낙하산 시켜주겠다는 말에 흐지부지 돼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전력도 있는데 또 저러다가 제대로 된 취직 자리도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게 아닌 건가 싶었기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기쁘게 들리지 않았네요. 2년이나 준비했으면 꽤나 오래 준비한 건데 적어도 시험은 쳐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가 공무원 그거 해봐야 돈 얼마나 벌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출근하기로 한 곳이 대기업이고 이번엔 계약직 같은 임시적인 자리도 아니고 곧바로 정직원으로 출근하게 된 거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이라길래 무슨 회사인가 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회사 규모도 작아 보이고 재무제표 같은 걸 보니 매출도 얼마 안 되는 평범한 중소기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 말이 자기 회사 사장님 이름을 잘 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기업 총수의 처남의 사촌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그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하고 있는 회사라서 망할 걱정도 없는 회사고 대기업들이 다 세금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친인척한테 그런 회사를 만들게 해서 굴리고 있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따지고 보면 계열사나 다름이 없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일할 건 대기업보다 적고 들켜선 안 되는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도 더 안정적인 직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빽이 있으니 이 회사에서 잘하다 보면 대기업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금 합격한 회사에서 나중에 자기가 한 자리를 하고 있을 거라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면서 무조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회사는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엄청난 자리라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되겠네 하면서 너스레를 떤 적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연애를 시작하는 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머님은 제가 며느리면 참 좋겠어서 그러는 거라고 대답까지 했지요. 남자친구도 이제부터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좋아라 하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반에 회사 생활이 그렇지 정신없겠지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쉬는 날인 주말에도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없으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그런다고 넘기긴 했는데 어쨌든 4년 사귀면서 데이트를 할 것 제대로 해본 적도 없지만 이제부터 좋은 추억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냉장고 채워주고 가던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편입하기 전 다녔던 대학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부모님 통해서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상대방이 제 남자친구인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과 함께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는데 진짜였어요. 선은 이미 받고 남자친구가 끈덕지게 제 후배한테 애프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저랑 연락은 뜸했지만 그동안 제스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자리에 나온 상대가 제 남자친구였으니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고민 끝에 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진 것도 그동안 저한테 반창거리며 거의 주말마다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며느리는 저밖에 없다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코빼기도 안 보이게 된 이유가 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취직이 되었다고 선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던 겁니다. 내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취직했으니 행복하게 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저도 결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사실을 대놓고 남자친구 어머니나 남자친구 앞에서 말을 하긴 했던 저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 했으니 충분히 맞선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어쨌든 저한테 말을 하던가 저랑 정리를 하는 게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연애를 접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걸 이대로 넘겨버려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후배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달리할 건 없고 남자친구한테 관심 있는 척 몇 번 만나만 달라고요. 후배도 어쨌든 부모님 통해서 선자리 들어온 사람이 이니도 저버리는 짐승자식이란 걸 알고 나니 저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후배가 제 남자친구를 잘 돼가는 척 계속 만나주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남자친구가 제 후배를 자기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생기게 되어 그날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후배는 사정이 생겨서 약속 시간이 닥쳐서 남자친구에게 30분 정도 늦는다는 연락을 하라고 했고 저는 약속 장소에 같은 시간에 우연찮게 가게 되는 식으로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제가 우연찮게 그 장소에 나타나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동시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요즘 연락도 통 없고 얼굴 보기 힘들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마침 저도 만나기로 한 사람과 약속이 취소되어 시간이 붕 뜨는 상황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오랜만에 같이 식사나 하자고 태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라고 그렇게 부르실 땐 언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저를 초대를 안 하실 수 있느냐 능청스럽게 물으니 당혹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꼴을 보니 벌써부터 속이 후련했습니다. 가족끼리 중요한 자리라서 저보고 빠져달라고 하길래
어머님한테는 제가 벌써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었냐고 자리를 지켰지요.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만지작대면서 식당 입구 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게 왜 그러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후배 이름을 대면서 혹시 기다리느라 그러는 거면 걱정 말라고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무슨 수라도 썼다고 생각했는지 본성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들 혼삭기를 망치네 마네 따지길래 아들 자식 변변찮은 직장도 없던 시절에는 며느리는 나밖에 없다고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호박씨를 까는 게 맞냐고 되물었어요.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로 지내오긴 했지만 솔직하게 제대로 연애한 것도 아닌데 아쉬울 게 뭐 있냐고 욕짓거리나 시원하게 해주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왔습니다. 애초에 실망을 많이 했어서 그런가 아쉬움이 크거나 상처가 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길게 만난 기간에 비해 오히려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어머님하고 같이 해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다 보니 한두 번 만나본 게 전부라고 하면서 체면이 있으니 못 만난다고 하지는 못하고 그날 인사만 하고 두 번 다시 안 만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까지 와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네가 선본 그 여자 사실 나랑 아주 친한 후배였다고. 그날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도 솔직히 전부 다 내 계획이었다고요. 더 이상 변명할 구석이 없어지니 남자친구가 어머님이랑 합심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나이 30이면 너도 시집은 다 간 거라며 자기랑 다시 만나는 거 말고 저한테 선택지나 있을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이젠 하다 안 되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어디 한 번 더 떠들어봐라 하고 이야기 좀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집안이 되고 능력이 되니 남자는 당연히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네가 무슨 집안이 되고 능력이 되냐고. 기껏해야 33살의 중소기업 겨우 들어가 놓고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자기 체면이나 걸고 있는 놈이 꼴에 무슨 능력이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 나이 30에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빠를지 33살에 이제 겨우 중소기업 들어가서 빌빌거리는 네가 장가가는 게 빠를지 한번 내기해보겠냐고 했지요. 맞선을 본 게 내 후배 한 명만은 아닌 것 같고 잘 돼가는 것 같으니까 걔한테 올인을 했나 본데 그마저도 잘 안 풀리니 똥줄이 타서 내 마음 돌리려고 찾아온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애초에 생각이 글러먹은 집구석이니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더러운 본성을 모르고 4년의 시간을 보내버린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적어도 마지막에 두 얼굴을 가진 남자친구 어머니와 주제 파악도 못하는 남자친구 한 방 먹여줬기에 그거 하나로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평생 공직에 계셨다는 끝발도 없는 아버지 믿고 사돈의 팔촌인지 대기업 회장 끈앞풀인지 하는 사장 밑에서 푼돈 받고 일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나은 놈이다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미 정신 차리고 살기에는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아직 신혼같이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편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저도 20대 후반의 나이로 제 경력을 끊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는 합의하에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저도 저지만 남편도 집에서 게임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다 할 취미가 없어서 쉬는 날이면 거의 집에서 방콕을 하고 있어요. 또 요즘 시국이다 보니 연애할 때는 가끔씩 서울에서 벗어나 맛집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괜히 겁나서 밖에 나가기가 생각보다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생활 때문에 그런가? 아직 둘 사이에 아이도 없는 데다가 어지간하면 집에 붙어있다 보니 불필요한 지출도 거의 없었고 남편도 저도 회사를 다니는 맞벌이 부부다 보니 올해는 특히 더 여윳돈이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모인 돈을 보고 남편이 우리 평소에 갖고 싶던 것들 하나씩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어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게임기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자기만 사면 제가 싫은 소리를 할까봐 저도 갖고 싶은 것 하나, 남편도 게임기 하나, 이렇게 서로 하나씩 갖는 게 어떠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갖고 싶은 걸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연말이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차라리 양가 부모님께 꽤나 괜찮은 선물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제 말을 듣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가에 선물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게임기 하나 정도 사도 괜찮겠냐는 말에 그 모습이 애같고 귀여워서 흔쾌히 그래도 된다고 했죠. 저는 좋은 마음으로 꺼낸 말인데 이 사단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답답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던 이야기, 여기에다가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 선물은 어떤 게 좋을까 상의를 하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선물 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을 때는 그렇게 기분 좋게 대답했으면서 막상 선물 사러 같이 나가는 게 귀찮았는지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돈으로 받는 걸 제일 좋아한다면서 그냥 양가에 어머니 100만 원, 아버지 100만 원씩 봉투 만들어서 드리자고 하는 말에 그래도 우리가 직접 골라서 싸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유난스러워서 마음에 안 들면 받고도 궁시렁거리실 거라고 흉을 보면서요. 그런데 남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모처럼 신경 써서 고른 선물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에서 이상한 말 듣는 것도 싫고 해서 남편에게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시댁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같은 서울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고 시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고 그걸 저희가 사드리면 되는 거니 나중에 이야기 나올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은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부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내는 선물이라면 분명히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 부모님 선물도 같이 백화점에서 골라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백화점에 오시니 뭔 선물이냐고 아닌 척 티를 내시면서도 기분 하나만큼은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팔짱 끼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모처럼 온 백화점인데도 잘 고르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쇼핑하는 걸 워낙에 싫어하는지라 뒤에 따라오면서 아직도 못 골랐냐며 투덜투덜거리고 있었고요. 남편 때문에 그런가? 도통 잘 고르지 못하신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저희를 끌고 데려가신 곳은 명품관이었습니다. 요즘 시아버님이 너무 추워하신다고 패딩 좋은 거 하나 사 입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패딩들이 시작이 거의 150만 원씩 하는 곳이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헉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중에서 제일 싼 걸로 집으셔서 계산을 했어요. 최대로 잡은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거도 같은 가격으로 산다면 100만 원 정도 더 지출하면 되는 거니 조금 예산을 초과했지만 저도 거기서 부담스러워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는 패딩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전에 받은 가방이 하나 있는데 저희 보고 한번 같이 봐보자면서 다른 명품관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250만 원짜리 가방을 만지면서 이거 어떠냐고 계속해서 남편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도 쇼핑을 오래 해서 지쳤는지 짜증을 내면서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걸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한번 쳐다봤는데 이미 남편이 사라고 한 걸 제가 안 된다고 하기 뭐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원하시던 명품 가방을 구입하셨고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선물이었지만 워낙에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왕 기분 좋게 선물해 드리기로 한 거 내년에도 조금 더 아끼고 살자는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엄마 아빠 선물 살 생각에 몇 시간 동안 쇼핑한 피로도 사라지고 기운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 패딩 하나 이참에 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여 다시 그 명품 패딩을 파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사돈 어르신들 것은 자기가 아까 전에 이미 다 골라놨다며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명품 매장은 지금 있는 같은 층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이끌고 가신 곳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는 3층. 그것도 특별한 행사 상품이 걸려있는 옷걸이 앞이었습니다. 기본 몇십만 원 정도 하는 브랜드기는 하지만 방금 두 분 걸 합쳐서 400만 원어치를 사셔놓고서는 저희 부모님 선물은 몇십만 원짜리를 골라놓은 거라며 그걸로 사라고 하시니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큰돈 썼다는 걸 아시는지 남편에게 우리 아들 오늘 돈 많이 써서 어쩌냐 하시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막상 저희 부모님 선물도 좋은 걸로 고르자니
돈이 아까워지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가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거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선물은 제가 나중에 따로 와서 살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도끼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보면서 왜? 이게 마음에 안 드니? 나중에 따로 와서 얼마나 비싼 걸 사드리려고 그러니? 하면서 돈 많다고 펑펑 쓰지 말고 아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거라고 명품 패딩을 사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못 입으실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도 밖에서 일하시는데 똑같이 추우실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따뜻한 동네에서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이 명품 패딩이 뭐가 필요하냐고, 경비원이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올 거라며 다른 거 살 생각 하지 말고 자기가 고른 거로 하라는 말씀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겨울에는 경비실 안에서 계실 건데 이 정도가 딱이라는 말에 있는 정마저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한술 더 떠서 그냥 이걸로 하고 장인 장모님 거는 내년에 더 좋은 걸로 하자고 저를 쿡쿡 찌르며 저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남들 보는 데서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분도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보고 나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창피하게 백화점 안에서 시어머니랑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울 수도 없고 남편도 예산이 어쩌고 하면서 계속 길게 끌지 말고 빨리 가자는 식으로 나왔고요. 결국엔 빈정팍상한 채로 시어머니가 골라준 아웃도어 브랜드 롱패딩 2벌을 사가지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하셔가지고 저는 따로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 고마워 라고 인사를 하시면서 택시에 오르셨고 저희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집으로 곧장 가질 않고 전자제품 파는 마트로 향하더니 차를 대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상해 있는데 남편에게 지금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돈 남으면 게임기 사기로 했지 않냐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정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지만 남편의 그런 태도도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던 건데 시아버지 직업은 얼마나 좋으시다고 우리 아빠 경비원이라고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무시를 했겠냐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제명에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지난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해서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반차를 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개봉할 거라고 고이 모셔둔 게임기랑 저희 부모님 선물이라고 산 패딩을 들고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저를 도와준 직원분이 그날도 계셨는데 마치 제가 다시 올 줄 알았던 것처럼 환불 요청을 하는데도 딱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환불을 받고 나와서 남편 게임기를 들고 전자제품 마트에 가서 그것도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씩씩대면서 나오고 있는데 우연찮게 안마의자가 보여서 아버지가 오래 서 계시느라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점원을 불러 제일 비싼 안마의자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 저도 제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보여주는 점원분의 설명에 500만 원짜리를 추천받아 그 자리에서 질러버렸습니다. 쿨하게 일시불로 질러버렸어요. 안마의자는 엄마도 같이 쓰시면 되니까 엄마 선물은 따로 사지 않았고요. 시부모님 선물보다 딱 100만 원 더 쓴 거니 나름 이성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씻지도 않고 온 집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저에게 자기 게임기 어디다 놨냐고 물어보길래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선물 사야 돼서 환불해버렸다고 말하고 안마의자 500 주고 하나 샀다고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상의도 없이 그렇게 비싼 걸 살 수가 있냐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게 부부 사이에 신뢰고 배려가 전혀 없지 않냐고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떠들어대더라고요. 내년에 더 좋은 선물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따져묻는데 듣고 보니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거 선물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거 고를 때는 예산이 어쩌고 하면서 지 갖고 싶은 거 사러 가는 게 맞냐고 따져 물으니 씩씩대면서 뭉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에 질세라 곧바로 따라 들어가서 남편에게 자기 부모님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면 똑같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지금 이후로 안마의자가 되었건 이 이야기 가지고 한 번만 더 감정 세우는 일이 생기면 그냥 갈라서 자고 쏟아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제 앞에서 뭉쾅 닫고 들어가는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아직도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서로 무시하고 냉전 상태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홧김에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마의자가 너무 좋다고 해온 연락을 받으니 마음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이번 주말에 제가 따로 모아놓은 용돈으로 남편 게임기 다시 사들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기분이 많이 나아졌으니 애 같은 남편 기분이나 풀어줘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갑인 남편과 결혼해 이제 결혼 1년 차를 맞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어 이렇게 이혼 생각까지 하는 게 정상인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정말 너무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건지 한마디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연애 때는 알뜰살뜰한 남편의 경제관념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무조건 알뜰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덮어놓고 돈 생기자마자 홀랑 써버리는 것보다야 쪼잔해 보여도 아끼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남편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끼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자기 주머니에서 땡전 한 푼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일부러 운동한다고 1시간, 2시간씩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집 앞에서 버스만 타도 20분이면 갈 곳을 일부러 그렇게 걸어 다닐 만큼 비효율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든 모아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비슷한 제품들을 몇 개 골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싼 걸 고르는 식으로 물건을 사고요. 정작 그렇게 사서 잘 쓰고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면 제가 뭐라 말을 안 하겠는데, 결국엔 싸구려 품질 때문에 꼭 다른 비슷한 걸 한 개를 더 사게 만드는 시기였어요. 음식을 사면 맛이 없다고 한 번 먹고 손도 안 대다가 버리기 일쑤였고, 옷을 사면 보온이 하나도 안 된다, 통풍이 하나도 안 된다 하면서 또 다른 비슷한 걸 하나 더 사고,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 느려서 속 터진다고 혼자 성질을 부리고 그런 식인데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야 그런 사소한 부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으니 알 방법이 없었죠. 그냥 허튼데 돈 안 쓰고 그러는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좋은 점만 보고 좋은 부분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데이트하면서도 돈을 아낀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저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모으는 거란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2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허튼데 돈 쓰는 걸 싫어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아무리 그게 허례허식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아끼지 않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편은 거기서도 돈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결혼식에 관련된 돈은 당신들이 도와주겠다고까지 하셨는데, 남편은 그냥 주신다는 부모님 말에도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나마 신혼여행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다녀왔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엔저에다가 국내 여행은 바가지라 물가가 엄청 비싸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어서 오히려 그 부분은 남편이 먼저 신혼여행인데 그래도 해외가 낫지 않겠냐며 말을 꺼내줬습니다. 기껏해야 경주 같은 데 가자고 하겠구나 내심 걱정이 됐는데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막상 마냥 즐겁고 신나기만 할 줄 알았던 신혼여행지에서 기분만 잔뜩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시간도 애매한 시간이었고 가서 뭐 분위기 나는 데서 식사를 한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편의점 음식이 엄청 잘 나온다면서 편의점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종류가 많아서 신기하기도 했고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이것저것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 그냥 딱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한 끼 간단하게 때우는 음식일 뿐이었는데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에 비해서 어디에 얼마가 더 대단하다는 건지 그런 느낌조차 못 받았는데, 남편은 웬만한 10,000원, 20,000원짜리 파는 한국 음식점보다 낫지 않냐면서 엄지를 척척 칭찬을 연발하며 아주 제가 먹다 남긴 것까지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 후기 같은 걸 보면 일본 편의점 음식 먹기는 꼭 해보는 것들 중 하나였다 보니 암만 일본 들어오자마자 먹은 첫 식사가 편의점 식사였다는 게 실망스럽긴 했을지라도 그렇게 남들 하는 거 하나 똑같이 했다 하고 모르는 척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실망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숙소였어요. 그래도 둘이 처음 오는 해외여행이고 게다가 신혼여행인데 야경이 끝내주는 5성급 호텔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캡슐 호텔을 숙소라고 잡아놓은 건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시원만도 못한 공용 숙소를 신혼여행 숙소라고 잡아놨으니 정말 신혼여행 첫날에 잠을 청하는데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남은 신혼여행도 좋을 거 하나 없었죠. 원래 해외여행 가면 발바닥에 물집 잡히는 것 정도는 기본이라고 할 만큼 많이들 걸어 다닌다지만 남편은 애초에 두 다리 말고는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우겨서 둘째 날부터는 캡슐호텔 신세는 면했지만 남편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아끼기 시작했고요. 신혼여행으로 일본은 지가 골라와 놓고 뭐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느니 어쩐다니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아끼는 게 바로 애국하는 거라고 끝까지 천엔 넘는 식사는 고르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일본에서 파는 편의점 음식이 어지간한 한국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낫다면서 엄지를 축혀 세우던 인간이 갑자기 애국자 흉내를 내는데 정말 신혼여행부터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있는 대로 망치고 돌아왔어요.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돈 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느낀 게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집에서 천장에 굴비 하나 묶어두고 맨밥에 간장만 찍어 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지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한 지인 한 명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남편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지요. 당장 제가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상황에 자칫하면 그나마 벌어오던 수입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빚까지 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작하기로 한 사업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초에 같이 사업하기로 한 지인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시작하는 사업이었고 그럴 확률이 사업하다 망하는 것보다야 높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내가 직장이 없어지면 수입이 없어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고 우겼더니 남편도 딱히 반박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돈 관리를 따로 하기로 한 만큼 생활비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늦지 않게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줬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몇 번 궁시렁대다가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하고는 말더군요. 사업 아이템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한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수입이 없고 거기에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때로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할 일이 종종 있었고요. 회사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했지만 남편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돈을 썼다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런 식으로 일 관련된 사람 만나고 나서 회사에 가져갔어야 할 영수증을 집에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발견해서 영수증을 봤었나 봐요. 회사 카드로 긁었고 현금 영수증도 회사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남편 눈에는 그런 건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일 마치고 돌아온 저를 붙들고는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밥을 처먹을 수가 있냐며 저보고 제정신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남편한테 영수증 똑바로 보라고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회사 돈으로 한 거 안 보이냐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그게 눈에 들어왔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잠깐 생각에 잠긴 듯한 남편이 저한테 다시 말을 꺼내기를 그럼 혹시 우리 저녁 식사도 회사 돈으로 먹고 비용 처리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말하길 밖에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밥 한 끼로 10만 원 쓰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10만 원치 먹을 거 8만 원만 먹고 2만 원은 우리 먹으면 돈 10만 원 쓴 건 똑같은 거 아니냐입니다. 당신 횡령이라는 말은 들어나 봤냐고 당신하고 만 원짜리 밥 한 끼 사 먹자고 20년을 알고 지낸 동업자하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릴 생각도 없다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길 그럼 밖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처먹는 돈 좀 아끼라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비용 처리한다고 그 돈을 전부 돌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어차피 벌게 될 돈에서 나가는 건데 아끼는 만큼 더 버는 거 모르냐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이렇게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게 된 데에는 남편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시댁 형편이 정말 안 좋았었다고 해요. 붕어빵 하나 사 먹는데도 손을 바들바들 떨던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온 남편이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도 돈을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고 말았던 거죠. 어쩌다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무슨 죽을 죄를 진 사람 마냥 죄책감을 느끼고 1,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거야 남편 사정이고 남편이 돈을 아끼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법이 당장 쓰는 돈을 줄여줄지언정 가게에 대단한 보탬이 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푼돈 아끼면서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또 많았거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어서 2시간 거리는 자전거 타고 2발로 걸어 다니고 하는 건 기본이었지만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라 몸살 나서 알아눕는 게 한 달에 한 번 꼴이라 약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또 따로 들었고 갖고 싶은 것과 비슷한 거 싸구려 제품을 사서 버리는 일 또한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디 길 가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원래는 10,000원짜린데 세일하고 또 세일을 해서 이제 1,000원밖에 안 한다느니 하면서 이런 건 1,000원 주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하면서 필요도 없는 걸 사오질 않나.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걸 얻어와서는 혹은 주워와서는 이걸 자기가 잘 고쳐서 중고로 팔아야겠다며 수선도구 사는데 들어간 돈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고쳐서 중고로 시세대로 팔았냐 하면 그런 물건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요. 제 남편은 무작정 안 쓰고 모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까지 남편과 돈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게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래도 그런 서로의 다른 점을 하나씩 맞춰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 생각했고 그런 자린고비 같은 모습만 빼놓는다면 저한테만큼은 정말 잘했던 사람이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거나 서로가 반발짝씩 양보하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었나 본데 그걸 운 좋게 중고장터에서 신품급 매물을 찾았나 봐요. 택배로 받으면 그만인 물건이었지만 겸사겸사 저랑 데이트도 할 겸해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으니 거기 좀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일이니만큼 남편이 짠돌이처럼 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다 보니 저도 별 불만 없이 같이 거기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이 그 동네 짜장면을 아주 제대로 하는 곳이 있다면서 오는 길에 짜장면 한 그릇씩 사 먹고 오자고 하는데 아무리 볼 일이 있어 겸사겸사 다녀오는 거라지만 모처럼 데이트 나가서 짜장면 먹자는 게 싫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남편이 저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다 보니 그냥 아무 불만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갔어요. 그래도 나름 맛집이라고 찾아놓은 게 기특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가다 보니 그 동네가 친정집 근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정대로 남편이 필요한 중고 물품을 받고 나서 남편이 찾아놓았다는 짜장면 집으로 향하는데 이왕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까지 왔는데 친정부모님 얼굴 안 보고 그냥 가기도 그렇고 해서 친정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나 좀 하자고요. 남편이 순간 흠칫하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 장모인데 근처까지 와서 그냥 가는 건 자기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는지 별말은 안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부모님을 짜장면집 앞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짜장면 4그릇을 주문했는데 친정부모님이 이왕 나온 거 맛있게 먹자시며 탕수육 중짜 하나, 고추 잡채 중짜 하나를 추가로 주문하셨어요. 알고 보니 친정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가게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짜장면도 맛있지만 탕수육이랑 특히 고추 잡채가 진짜 맛있는 집이라면서요. 요즘 이렇게 짜장면 맛있게 만드는 집이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맛있게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도통 탕수육이랑 고추 잡채에는 손을 안 대길래 장인 장모님 많이 드시라고 손을 안 대는가 싶어서 제가 일부러 남편 짜장면 위에다가 탕수육도 올려주고 고추 잡채도 덜어주고 했어요. 한 입 먹어보더니 자기도 맛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싹싹 먹더라고요.
남편은 공깃밥까지 하나 추가해서 남은 짜장에 밥을 비벼서 고추 잡채랑 해서 한 그릇 더 먹었고요. 설거지를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바닥이 다 보이게 싹 쓸어 먹었고 계산은 남편이 했어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시간도 보내고 남편도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은근 기분은 좋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친정 부모님이 이 먼 길을 버스를 타고 온 거냐며 놀라시더니 집에는 편하게 가라며 왕복 1시간 반 거리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나서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오길래 그때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외식이라도 할 요량으로 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느냐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엄청 시큰둥한 목소리로 뭘 외식은 외식이냐고 집에 있는 밥 차려줄 테니 그냥 친정집으로 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모처럼 생신인데 외식하자고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생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외식까지 하냐며 자꾸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더군요. 친정어머니가 사위가 또 맛있게 외식하고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너네랑 외식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들은 게 진짜인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그제서야 그날의 일을 저한테 말해줬어요. 식사 마치고 친정부모님이 저희들 집에 내려다 주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편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더랍니다. 잘 먹었다고 그런 심심한 인사 한마디 보냈을 줄 알았는데 문자 내용을 보고 기가 막히셨다네요. 문자에 탕수육이랑 고추 잡채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앞으로 시킨 짜장면 2그릇 값해서 7만 원을 자기 계좌로 보내달라고 써 있었대요. 맨 밑에 줄에 자기 계좌번호랑 해서 말이죠. 친정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괜히 이거 가지고 저한테 연락했다가 괜히 저랑 남편 부부싸움 나지 않겠냐며 말리셨대요. 그래서 여지껏 말 안 하고 가만 계셨는데 친정어머니도 저희들 싸움 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말해줄 건 말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가지고 저희들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괜히 또 마음 상할 일 만들고 싶지 않으니 그냥 친정아버지 생신 때 괜히 외식하자고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가라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 말미에 괜히 장인장모가 돼서 딸하고 사위 싸움 붙이는 느낌이니 절대 이 일을 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거나 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자초지종을 알아버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식사한 게 친정부모님이 아니라 시부모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 붙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부모님하고 밥 먹고 나서 밥값을 따로 청구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사실이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듯 뻔뻔하게 한마디 꺼내더군요.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건 애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 않냐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참 너무하신다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너무한 건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따져보겠냐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 너무 당신 유리한 대로 설명을 하셨다고요. 돈을 바로 보내주시긴 했는데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짜장면 값까지 받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곧바로 친정어머니 계좌로 15,000원을 다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내가 7만 원을 달라고 했던 것만 이야기하실 수가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당신이 돌려드린 게 짜장면값 15,000원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음식 먹은 거 55,000원을 돌려드렸다고 해도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한마디 해줬더니 남편이 대답이라고 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애초에 나는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계획이 없었다. 나한테 상의도 없이 2분 불러낸 건 당신 아니냐 하면서 따지더군요. 그날 중고로 샀던 물건값이 신품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3만 원 정도 났답니다. 둘이서만 먹었으면 자기는 15,000원을 번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획에도 없던 장인 장모님 때문에 돈을 더 쓰게 되면
그날 그 멀리까지 발품 팔아서 찾아간 이유가 하나 없고 자기만 손해 아니겠냐며 손익을 따지더라고요. 거기에 자기가 백번양보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자기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음식을 추가해서 시킨 건 장모님 아니셨냐고. 암만 생각해도 밥값은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기도 생각 많이 하고 그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제일 야무지게 식사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군요. 자기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억지로 먹게 시켜서 먹은 거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더니 그날 남편이 일부러 다른 음식 손도 안 대고 짜장면만 호로록 먹고 있던 게 애초에 그 음식 가격들을 책임질 생각이 없었기에 그랬다는 소리였죠. 그런데 자기가 안 먹으려던 거 제가 억지로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거였고 마지막에 다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공깃밥 하나 추가해가지고 버릴 음식을 처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제가 먹으라고 준 건 자기 의지로 먹은 게 아니고 밥 추가해서 싹싹 먹은 건 어차피 식사가 다들 끝나버린 와중에 잔반이 돼버린 남은 음식들을 자기가 처리한 거라고. 그러니 자기는 그날 시킨 탕수육하고 고추 잡채를 하나도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니 돈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려는 거였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래도 내가 장인 장모님 짜장면은 한 그릇씩 대접해드린 거니 욕먹을 거 하나 없는 상황이지 않냐면서 제가 이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인간이 짠돌이인 걸 알았지만 정말 결혼 생활 1년 하면서 이렇게 정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너무 쪽팔려서 이런 인간하고 결혼해서 1년이나 같이 살맛대고 살았다는 게 수치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장 생활비에 문제 생기면서 어쩌냐며 반대했었지만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 모든 친척들이 저한테 너는 똑부러지는 아이니까 사업을 해도 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똑부러진다는 제 자신이 남편이라고 이런 사람을 골랐으니 말입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에는 결국 외식을 하기는 했어요. 인당 25만 원 하는 디너 코스 요리 나오는 곳으로 일부러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 비싼 곳으로 찾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장인어른 생신인데 남편이 혹시나 그냥 넘어가겠어 하고 눈꽃만큼 기대는 했는데 역시나 가격 보고 이런 데를 왜 오냐고 툴툴거리더라고요. 내가 내 돈으로 낼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주니 그날처럼 처먹기는 거기 있던 손님들 중 제일 잘 먹더군요. 그때처럼 그릇까지 먹을 기세로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 먹고 나서는 여기는 무슨 식당이 돈을 이만큼이나 받아 처먹고 음식은 쥐똥만큼밖에 안 주냐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하면서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한식 뷔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9,900원만 내면 음식 종류도 훨씬 많고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단번 생신 때는 자기가 외식 장소를 알아봐야겠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만큼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혼자 친정 가서 친정어머니한테 신세 한탄 좀 했더니 그래도 이혼은 조금 아니지 않냐고 살다 보면 이런 건 익숙해질 테고 서로 맞춰가기 마련이라고 저보고 참으라 하시네요. 이제 고작 결혼 1년 차 넘어가는데 제가 더 참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참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 결혼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긴 하지만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혼자서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지만 연애할 때 저한테 잘했던 추억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한 건 아니에요. 친정아버지 생신 때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제 나름 몇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 생신날이 찾아왔어요. 뭐 알아보기도 싫고 해서 남편한테 당신 회사 근처 한식 뷔페나 가자고 하려다가 그래도 친정아버지 생신 때 좋은 데 다녀왔는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러자고 하긴 좀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한테 시어머니 생신 때는 어디 가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콕 집어서 어디 가자고 하지는 않고 어디 괜찮은데 아는 데 있냐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게 은근하게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인데 좋은데 가자고 말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친정아버지 생신에 그렇게 비싼 데 다녀왔으니 시어머니 생신 때도 좋은데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막상 자기가 알아보면 계산도 자기 돈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으니 저보고 알아오라고 한 다음에 책임을 저한테 일부나마 덮어씌우고 싶어서 저런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내가 챙기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이 귀에 걸려서는 그럼 저번에 장인어른 생신 때 다녀온 데 같은 곳으로 한번 알아보라 하는 겁니다. 음식이 양은 적었어도 분위기가 참 좋았다면서요. 그리고 신혼에도 부를 테니 시조카까지 해서 총 7명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누나네 오면 돈 안 낼 게 뻔하다고 일부러 부르지도 않았었는데 제가 챙긴다고 했더니 그래도 지 가족 공짜밥 먹여주겠다고 부르는 속이 안 봐도 뻔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번에 다녀온 파인다이닝 같은 데보다는 고깃집이 낫겠더라고요. 시댁도 남편하고 똑같이 질보다는 양을 선호하는 집이다 보니까 괜히 비싼 돈 내고 양이 적다니 이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야 가리는 사람 하나 없는 고기 먹는 게 낫겠다 싶었죠. 남편도 한우 먹는다고 하니까 분위기보다는 음식이 맛있고 양이 많아야지 하면서 좋다고 했고요. 일부러 고깃집도 무한리필이나 저렴하게 먹는 곳 말고 연예인들도 찾아온다는 비싼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되었지요. 다들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더니 1인분에 고기가 5만 원을 넘냐고 놀라 자빠지더군요. 신우가 옳게 요즘 사업한다더니 돈 좀 버나봐 하고 묻는 걸 보니 이미 남편이 다 제가 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돈이라고 땡전 한 푼 낼 생각이 없다는 게 눈에 딱 보였어요. 심해부도 아주 자기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오늘 많이 먹으려고 전날부터 굶었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조카가 고기 나오기 전에 깔린 밑반찬을 하나를 집어먹으려는데 신우가 젓가락으로 시조카가 집은 반찬을 탁 쳐내더니 이런 걸로 배 채우지 말고 한우고기 먹으라고 눈치까지 주는데 정말 온 가족이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랑 심해부는 고기가 익기도 전인데 불판 위에 올라온 고기를 가져가기 바쁘더군요. 소고기는 원래 겉만 살짝 익히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불판 위에 고기가 올라오기 무섭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모인 건데 지들 먹기 바쁘지 시어머니 챙기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참고 산다고 해서 남편이 변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요. 어차피 저도 다 계획이 있었던 터라 고기를 얼마나 추가를 시키던 간에 크게 상관 안 했습니다. 대신 다른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1시간 반에 걸친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7명이서 고기를 총 25인분을 시켜 먹었어요. 추가로 시킨 술이며 음료수에 마지막에는 고기가 물린다고 시킨 냉면들까지 해서 총 1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계산서 나오자마자 제가 말했죠. 내가 먹은 거 1인분에 냉면 한 그릇, 시어머니가 드신 거 냉면 하나, 된장찌개 하나에 공깃밥 하나, 고기 1인분 해서 15만 원 결제할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하라고요. 내가 대충 보아하니 심해부랑 남편, 아버님이 6인분씩은 드셨고 신우가 3인분에 시조카가 2인분 정도 먹었다고 각자 먹은 만큼 내던지 인수대로 따져서 뿜빠이를 하던지 정하시면 될 것 같다고 각자 자기들이 냉면이랑 음료 같은 거 뭐 먹은지는 알고 있지 않냐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말이 끝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전원이 이건 무슨 소린가 하고 얼이 빠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탕수육 값을 돌려받았느니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어머님하고 제가 먹은 것만 계산하러 가는데 남편이 쫓아 뛰어나오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묻더군요. 자기가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하게 저러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어머님 몫은 책임진다고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시어머니 생신에 시어머니가 태어나신 거지 아버님이 태어난 건 아니시지 않냐고요.
애초에 나는 시어머니 생신이니만큼 어머님만 챙겨드릴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오지랖 부려서 아버님도 부르고 신혼에 온 가족까지 부른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남편이 엄청 곤란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1년 같이 살아봐서 너무나 잘 알죠. 평소에 지갑에 현금이라고는 비상금이라고 10,000원 한 장 가지고 다니는 게 전부고 카드도 괜히 과소비한다고 한도를 30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15만 원 제가 내도 남은 게 거의 140만 원 돈인데 남편이 계좌이체 해주는 거 말고는 그 돈을 낼 방법이 만무했죠. 이참에 남편이 신우네한테 누나네가 먹은 건 누나네가 내라고 박 터지게 싸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손님이 엄청 많은 가게였는데 남편이 그래도 체면 때문에 쪽팔렸는지 별말은 안 하고 자리로 돌아가더군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가 쫓아나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래니 묻길래 시어머니한테는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남편과 제 사이를 중재해주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상의도 없이 부모님을 짜장면 집에 오라고 했던 제 잘못이 맞으니 당신 아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탕수육 값을 청구한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남편 잘못이라고 인정해주고 다음부터는 적어도 가족들 연관된 일에 돈 아낄 생각 말거라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의 일은 해프닝이라고 넘기고 남은 140만 원도 제 돈으로 계산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같이 나서서 이렇게 정을 떼주니 오히려 고마울 노릇이었달까요? 그래도 말해놓은 게 있으니 그냥 제가 먹은 것만 계산하고 갈까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 몫만 계산하고 나와서 저는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본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집에 도착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통비 아끼겠다고 걸어온 건지 아주 온몸에 땀이 뻘뻘 난리도 아니었어요. 비싼 밥 먹고 그걸 그렇게 빨리 소화시키면 어쩌냐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폭발해서는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만 챙긴다고 했는데 다른 가족들 부른 건 당신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 몫은 사실 부른 사람인 당신이 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빈정거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탕수육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날이었고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지 않느냐고요. 가족들 앞에서 꼭 그렇게 내 쪽을 줬어야 했냐 따지길래 아주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는 체면 챙기고 내로남불까지 하고 있냐고 돈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더 실갱이 해봤자 좋은 꼴 볼 것도 없고 설명해봐야 어차피 저만 잘못한 걸로 몰아갈 게 뻔한데 이야기 더 나눠봐야 얻을 게 뭐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길게 볼 것도 없이 이 길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자기가 해주겠냐고 금검절약하는 게 이혼 사유나 되겠냐며 버티길래 한번 자신 있으면 버텨보라고 한번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고 하고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진흙탕 싸움까지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순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군요. 100% 승산이 있었다면 남편도 끝까지 갔을 테지만 뭔가 자기도 뒤가 구리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질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소송비에 위자료까지 물어줄 생각을 하니 그 손해를 감당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결혼 1년 차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그닥 복잡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손해는 죽어도 보지 않겠다는 주의다 보니 오히려 별 탈 없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결혼한 거 좀 더 버텨보지 그랬냐고 시간 지나면 분명히 어느 선에서 합의점이 생겼을 거라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아마 그날 중국집에서 있던 일을 저한테 말한 게 불씨가 되어 이혼을 했구나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죄책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것 때문에 마음 쓰는 거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어차피 그거 아니었어도 다른 일로 정 떨어져서 이혼했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친정어머니도 나중에 가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어차피 이혼할 거였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새 출발의 기회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시네요. 남편이 돈 때문에 아이는 최대한 늦게 갖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혼자가 되었다 해도 제 자신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싶어요. 결국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게 발단이 돼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누구의 탓을 하지는 않으려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도 저처럼 콩깍지 때문에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다면 결혼은 현실이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 수도권 거주 중인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천사표 시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 말처럼 천사 같은 분이시거나 하진 않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저한테는 어려운 시어머니이니까요. 결혼 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님은 당연스럽게 당신 아들 편을 든다는 것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에 서운한 말을 툭툭 던지실 때가 있어요. 벌써 5년 차 부부인데 부부싸움 한 번을 안 했겠나요?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사소한 일로 서로 감정 상하고 그게 부부싸움까지 번지는 일도 많아요.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험하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크게 싸우게 되면 남편이 꼭 하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곧장 전화해서 이 상황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지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시어머니가 제 기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 어머님 입장에선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워서 뭐 하겠니? 이제 그만 풀거라 하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시지요. 성격 좋은 네가 참아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저러는 거다. 밖에서 힘든데 집에서라도 스트레스 덜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말이죠. 적어도 저한테 큰 소리 치지 않고 저한테 무안을 주면서 싸우지 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무조건 내 잘못이다 하고 우기시지는 않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개입을 해버리면 저도 결국 풀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한두 번이야 남편이 정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어머님한테 구조 요청을 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제가 시어머니랑 싸운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있으면 늘상 시어머니한테 연락받아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싸우고 지내는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두 번 먹히니까 남편은 이거만한 해결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계속해서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길래 저도 똑같이 친정에 연락해서 남편한테 전화기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막상 똑같은 상황이 되니 지가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한 건가 깨닫는 것보다 어떻게 둘 사이에 일을 장모님한테 말할 수가 있느냐며 저보고 치사하다고 하더군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건데 나한테 큰 소리냐. 그냥 잘못했으면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하면 될 일을.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일 크게 만들던 게 누군데 나한테 치사하다 그러니 한번 쏘아붙였더니 다행히 그 뒤부터는 시어머니한테 뽀로로 일러 바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네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라는 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시어머니들 몇 분을 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시집살이나 시월드 갑질 같은 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자꾸만 사소한 다툼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주실 때 특히 아들이 돈 버느라 힘들어서 그런다는 말이 저한테는 몹시도 서운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 생활을 했지만 저는 정식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월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들쑥날쑥한 편이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월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남편 월급이 생활하기에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저도 일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일 테고 당연히 아들 편을 들고 싶으시겠지요. 반대의 경우 친정어머니셨고 한들 똑같은 입장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특별하게 큰 스트레스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어머님 덕분에 화해라도 하고 나면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하는 식으로 어머님이 해결사다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제가 하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하루는 어머님이 지나가는 길에 저희 집에 들러서 복숭아 한 상자를 주고 가셨어요. 저는 심하지는 않지만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껍질째 먹으면 그날은 약 없으면 못 버틸 정도고 그나마 껍질 벗겨 먹으면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껍질 벗겨 먹어도 껍질째 먹었을 때랑 똑같이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남편은 복숭아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환장하는 편이고요. 어머님도 제가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누가 봐도 아들인 남편 먹으라고 사다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다른 과일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서 복숭아만 사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이 별로 아기가 있어서 제가 못 먹는 걸 일부러 사오셨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복숭아를 못 먹는다는 건 결혼 전에 한 번, 결혼 후에 한 번 정도 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없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저한테 사과라도 한마디 해주시니 오히려 마음 씀씀이에 감사한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제가 복숭아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도 못하는 건지 우리 엄마 성의 무시하냐고 왜 복숭아 사왔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먹지도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껍질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코가 붓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과일이면 지가 좀 깎아 먹던지 그냥 씻어서 껍질째 먹던지 하면 되는 걸 왜 저한테 깎아달라고 난리인지. 어머님이 저를 신경 써주시고 잘하셔도 남편이 저렇게 깎아 먹으니 솔직히 남편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또 복 받은 거나 하는 식으로 떠드는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딱히 내색도 안 해줬더니 언젠가부터는 진짜 그런 줄 알고요. 친정어머니라고 저희 먹을 거 안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희 신혼 때 맞벌이 하면서 첫째 태어나기 전까지는 친정어머니가 바쁜데 반찬 같은 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며 항상 음식 하실 때마다 저희들 먹으라고 저희 것까지 같이 해다 주셨거든요. 시어머니처럼 지나가다 생각나서 사오시는 건 따로 없었지만 어디서 뭐 좋은 게 들어왔다 하면 당신들 드실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어디 지역에서 유명한 뭐라더라 하면서 저희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그때 제가 남편한테 우리 엄마 최고라고 남편 하듯이 한 적 없지만 적어도 매번 사소한 거 가지고 시어머니 최고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떠드는 남편은 적어도 친정어머니한테 감사하단 말을 하거나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하듯이 장모님도 최고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시시비비까지 가리기엔 정말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저도 치사하게 굴고 싶지도 않아서 내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남편은 친정어머니가 뭐 해다 날라주시고 가져다 주시고 하는 건 말 한마디 없으면서 시어머니가 작은 거 한두 개 해주시는 일 가지고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는 만큼 우리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 솔직히 그게 불만이라면 불만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백날 잘해봐야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제가 첫째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말리는 사람이 하나 없었는데 남편이 그걸 말리고 들었거든요.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조리원 문화는 한국에나 있는 거라면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리원 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돈 아깝다고 하면서 허세 부리기 위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리원을 꼭 가야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가 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때는 조리원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더라 하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 않냐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지 자식 낳는 건데 왜 저렇게 드는가 했더니 꿍꿍이가 있던 겁니다. 조리원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걸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제 산후조리 도와주게 하고 조리원 비용만큼은 아니지만 200 정도 용돈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첫째 가질 때까지 맞벌이로 일을 했고 임신 후 7개월은 부름배 부여잡고 출근해서 월급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 외벌이가 되니 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돈을 절약하는 방식과 줄어든 월 수입에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 푼 더 주려던 계획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를 집에서 할 거면 굳이 시어머니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정어머니가 계신데 암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신다 한들 친정어머니만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나갔습니다. 집에서 산후조리 하겠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부탁하지 말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집에 2주간 상주하면서 도와주시기로 했으니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드리려던 200은 친정어머니한테 드리자고 했습니다. 자승자박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지요. 막상 친정어머니가 온다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불러서 산후조리를 맡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어쨌든 돈이라도 아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그렇게 하자고 나오더군요. 그때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상주하시며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전문 인력이 해주는 거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겠지요. 식사 준비도 다 해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셔서 몸은 참 편하긴 했는데 첫째가 이제 17개월인데도 아직도 날씨 굳으면 여기저기가 쓰시고 어떤 날 아침에는 몸이 퉁퉁 부어서 아침 동안 걷기 힘들 때도 많아요. 어쨌든 친정어머니한테 산후조리 받고 친정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는데 남편이 200이 아니라 150을 줬다는 겁니다. 말했던 거랑 다르지 않냐고 따지니 세금은 떼야지 않겠냐면서 아주 저한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먹고 자고 하셨으니 그만큼 식비도 들었고 2주나 머물렀으면 당연히 월세 명목으로 나가는 돈도 있을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결국 뜯어내긴 했는데 저 자식이 내 남편이 맞나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친정어머니는 월 수입이 많이 적으니 얼마나 미래가 걱정이 되면 저러겠냐며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아직도 한이 맺혀 있어서 그런지 둘째 출산하면 꼭 조리원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둘째가 태어나려면 한참 먼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제 의사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 때도 조리원 안 갔다가는 나 골병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번에만큼은 조리원을 가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조리원에 들어가면 가 있는 동안 첫째는 누가 돌보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지 자식인데 회사가 휴가가 없는 회사도 아니고 육아휴가 제도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하루도 쓰지 않아 놓고선 2주밖에 안 되는 시간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벌써부터 저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심지어 둘째 태어날 때쯤이면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그 시간에 집안일하고 2, 3시부터 아이 돌봐도 되는 건데 반나절도 아이를 못 돌보겠다고 나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맡겨놓고 조리원 퇴소할 때 데리고 오는 걸로 하기로 말하고 한 50만 원 정도 수고비로 드리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처가에 돈 나가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눈이 살쾡이 눈으로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그러면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게 어떻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고 사실 친정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한참 뒤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 돌봐주시려면
스케줄 조정도 해야 하고 불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50만 원, 저희 벌이에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2주 출근하시는 게 돈이 더 들 텐데 버는 돈까지 줄여가면서 아이를 돌봐주실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고 저야 어차피 조리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거니 어려울 게 없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출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아무래도 조리원 비용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제 산후조리를 부탁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건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살림꾼이시니 산후조리도 잘 해주실 거라면서 친정어머니가 해준 것보다 더 잘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누라 앞에서 시어머니가 장모님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눈치 없는 남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딱 봐도 조리원 비용 아까운 것도 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첫째를 돌봐주게 생겼으니 그참에 제 산후조리 해준답시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더 드리고 조리원 비용도 아끼고 그걸 노리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나도 양보할 생각 없다고 나도 출산하고 제대로 쉬어보고 싶으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도 다 출산하고 조리원 다녀왔는데 다닌 거랑 안 다닌 거랑 차이가 크다고 내 생각 바꾸지 않을 거니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했던 건 시어머니 계시면 불편할 게 뻔하지 않냐고. 출산하고 쉬려고 산후조리 하겠다는 건데 시어머니가 와 계시면 쉬는 게 쉬는 거겠냐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냐는 그딴 말을 꺼내면서 저보고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모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했죠. 당신 어머님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줄 아냐고 말투도 틱틱거리고 어머님이 집에 와 계셔도 소파에 누워서 손도 까딱 안 하는 꼬라지를 몇 번을 봤는데 우리 엄마한테 당신 같은 후레자식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아들 같은 사위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누가 가장 손해볼 것 같냐고 한마디 해줬지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어줬더니 남편이 허둥지둥대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남편인 당신이 며느리인 나한테 우리 엄마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고 며느리인 내가 당신이 되었든 남이 되었든 간에 어딜 가서 자신있게 우리 시어머니 좋은 분이라고 내 입으로 말해야지 진짜 좋은 시어머니 아니겠냐고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꺼낸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그걸 내가 어거지로 참고 견뎌내는 순간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고 여윳돈 생길 때마다 어머님 드리고 싶으면 나랑은 그만 살고 그냥 어머님한테 다시 가서 살라고 강하게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대답을 피하더군요. 남편이 매번 저를 서운하게 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어머니 관련된 일로 저를 큼직큼직하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마디 세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진 않을 것 같네요. 훅이라고 할 것까진 아닙니다만 사연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밌는 일이 생겨서 또 이렇게 보내봅니다. 남편하고는 그날 이후로 대략 일주일 정도 냉전 상황에 있었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남편이 어떻게 사과까진 아니지만 화해하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이긴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는 저도 이번엔 쉽게 넘어가 주지 않으려고 했지요. 결국에는 지가 해결을 못하겠으니 또 시모한테 구원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 와중에 자초지종이라고 설명한답시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제정신이냐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나 봐요. 애초에 첫째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왜 조리원을 안 가고 집에 있었는지
그 이유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친정엄마랑 제가 애틋해서 그런 것인 줄로만 아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유 만들어서 시모한테 용돈 주려던 남편의 독단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 알게 되었던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 자식 태어나서 몸조리 하려는 아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돈 아까워했던 사실만큼은 시어머니도 저보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히려 매번 편들어주던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네가 애들 아빠 맞냐고 하면서 조금 심하게 말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기가 자식을 너무 짠돌이로 키운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저보고 풀라고 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님도 제 편을 들 거라면서 이참에 아주 마누라랑 지 자식한테 돈 아끼는 저 개버릇부터 고쳐놓아야겠다고 하시더니 저한테는 둘째 태어나면 조리원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이 안 내주면 시어머니가 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또 남편한테 네 자식하고 네 마누라 똑바로 안 챙길 거면 효자 노릇 할 필요도 없다고, 지 가족한테 소홀해서 받는 효도면 받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고는 당신도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고 하시면 나중 가서 마누라랑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대접받고 살고 싶으면 당신한테 잘할 게 아니라고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며 참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이야 애 크는데 돈이 드니까 그러지 자식들 다 크고 당신 돌아가시고 그래 보라고. 네 아빠 보라면서 그때 되면 상황이 역전되니 지금부터 잘하라고 하시네요. 결혼 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남편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어줬고 남편 입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시라는 건 인정해 주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좋은 분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한마디 더 해주고 앞으로 하는 거 두고 보겠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는 거 지켜봐야지요. 그래도 적어도 이번 일로 더 이상 남편이 억지로 효도하는 거 보고 있을 일도 없게 되었고 조금은 저랑 아이들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